다음으로 강의할 내용은 한국의 양의세국 정책과 서양의 침입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종을 왕으로 만드는 데 공헌한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 이하응,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고종의 아버지를 보통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하응이죠. 그래서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 이하응이 실질적인 집권자였었는데 대원군 이하응의 집권과 또 그 전후에 있었던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원군이 처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세도 정치기를 극복해서 왕권 강화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이루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원군은 이전과는 다른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원군은 1862년 진주 밀란 등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야 했고, 그리고 권력 투쟁의 장소로 변질된 서원, 옛날에 한국의 유생들, 유교를 공부한 여러 가지 선비들이 모여서 국가의 문제라든가 또 지방의 문제, 또 공부의 문제들을 논의했던 서원이 이제는 권력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투쟁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권력 투쟁 장소로 변질된 서원을 대폭 철폐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 획득의 대내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즉, 순조, 헌조, 철종으로 이어지는 세도 정치기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속에서 결국 겨우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올린 대원군으로서는 이렇게 올라온 정치 권력을 어떻게 대내외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확보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원군은 왕권 강화책으로서 법체제를 정비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통합을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한번 중건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경복궁을 중건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의 위신과 그 다음에 자긍심을 높여주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와 함께 신정권에 대한 청나라의 지지, 즉 중국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1865년 3월 만동묘를 철폐하는 한편 서원에 대한 대규모 철폐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만동묘라고 하는 거는요, 명청교체기, 앞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명나라와 명나라 말기, 그리고 청나라 초기 명청교체기라고 하죠. 그 명나라 말기에 명나라가 청나라에 완전히 이제 굴복해서 중국 대륙의 지배권을 넘겨준 뒤에도 명나라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마지막 남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기에 두 사람의 황제, 즉 신종과 의종을 추모하기 위해서 17세기에 주자학자 겸 아주 강력한 정치가였던 우암 송시열 선생의 요청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걸 만동묘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의 정치가들이 또 사상가들이 실제로는 비록 만주적인 청나라가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오로지 중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한족이다. 그리고 그 한족만이 유일하게 조선의 사람들이 복종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명나라를 난 죽어서도 섬기겠다 라는 뜻으로 제자에게 꼭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만동묘를 철폐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소위 명나라를 그리워하고 만주족 청나라를 마음속으로 멸시하는 많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뜻과 다르게 이제 나는, 즉 대원군과 고종은 만동묘를 철폐함으로써 만주족 정권인 청나라에 대해서 지지하고 복종하겠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설명했듯이 결국 신정권에 대한 청나라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국내적으로 그런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권력이 흔들리니까 그런 만동묘라 철폐라는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원군은 본인 생각에 권력 투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전국의 서원을 650개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서원 47개, 47개를 제외하고는 약 600개의 서원을 철폐함으로써 당시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적 권력을 강화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렇죠? 다음으로 문호개방 직전 상황과 관련해서 국내 정치와 함께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천주교 캐톨릭에 대한 탄압입니다. 이는 대원군 집권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원군 집권 이전인 1801년 순조 1년 1월 10일에 대왕대비, 즉 영조의 부인인데요. 대왕대비 할머니 좀 되는 거죠. 그 할머니인 김씨.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에서는 이름에 대한 부분,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고 부인 김씨 이 정도가 나옵니다. 성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왕대비 김씨가 천주교를 금지하는 소위 금교 교서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오가작통법 다섯 가구가 모여서 서로 간에 연결해서 천주교 신자를 갖다가 구별해내는 것. 이 오가작통법으로 인해서 천주교 신자가 발견될 경우에 엄벌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1801년 순조 1년 2월 26일에는 금교령, 이 발표된 금교령에 의거해서 50명에서 60명이 처형당하고 80여 가문이 멸문, 즉 완전히 모두가 다 죽어서 그 가문이 다 없어지는, 그 혈통이 다 무너지는 그런 멸문의 화를 당하는 소위 신유사옥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 뒤 3월 12일에는 중국인 신부 주문모라는 사람이 한국에 잠입했으나 자수한 다음에 처형되었고요. 3월 16일에는 주문모에게 영세를 받은 왕족 은원군, 이 은원군은 철종의 할아버지인데요. 은원군과 그의 며느리 신씨 그리고 그의 부인 종씨에게 모두 사약, 독약이 벌로 내려지는 그래서 결국 죽음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9월 29일에는 소위 황사형 금서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하거나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즉 조선에서 지금 현재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학살당하고 있으니 소위 중국에 있는 신부들이 협력하고 또 로마 교황청과 정부에 요청을 해서 결국은 조선의 그 천주교 박해를 무력으로 막아달라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황사형 금서 사건이 발생한 된 것이죠. 이게 그걸 가지고 가려다가 결국은 발각돼서 그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하고 투옥되고 했습니다. 이후 1835년에는 서양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프랑스 신부 모방이 밀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37년에는 프랑스 신부 임베르트와 카스탕이 입국해서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등 3인의 조선인 청년들을 마카오에 신학을 공부하러 유학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1839년 7월 프랑스 신부 3인, 위에서 말씀드린 3분, 모방, 그 다음에 임베르트, 그 다음에 카스탕, 이 3분이 모두 결국 체포돼서 사형당하고, 이건 서양인으로서는 최초의 순교인데요. 또 신자 70여 명이 학살당했으며 60여 명이 감옥에서 죽은 기해사옥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양과의 접촉의 역사 속에서 세실 대령이 프랑스 세실 대령이 와서 이 기해사옥 때 죽은 그런 신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했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해사옥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1845년에는 유학을 다녀온 김대건 신부가 귀국 후 체포되어 25세의 나이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도 정치기의 강력한 천주교 탄압은 1850년에 철종이 신유사옥 때 처형된 은원군의 손자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만 대원군 집권 이후에 다시 강한 박해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866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베르누, 한국명은 장경일인데요. 그 베르누 주교 외에 9명의 선교사와 그다음에 남종삼 이하 수천 명의 한국인 남녀가 살해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프랑스의 기록으로는 무려 12만 명의 체포자 중에서 8천여 명이 살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천주교 박해는 이후 결국 병인 양료, 프랑스가 침입해서 한 병인 양료에 구실이 되었고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주교, 즉 캐톨릭 서학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조선조에 있어서 본다면 왕의 권한을 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합의 평등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기독교의 논리 자체가 신분질서를 갖다가 신분질서를 거부하는,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통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일본의 역사라든가 일본의 정치의 교사를 혹시 배우게 된다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렇게 많은 서양 국가들이 그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결국 나중에 되면 정치 권력 측면에서 서양의 그 서양 세력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측면, 즉 종교적인 측면이 그런 막부의 권한을 권력을 위협한다는 그런 판단에 또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도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도 이렇게 크게 박해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더더욱 대원군 시기에는 강화되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차 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